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에센셜리즘.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렉 맥커운, 리더십 전략 디자인 에이전시인 This Incorporated 대표, 런던 출생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2년 세계 경제 포럼 선정 젊은 글로벌 리더로 꼽히기도 했다. 에센셜리즘이란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테레사 수녀, 달라이 라마 등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에센셜리즘 사고방식을 실천했다. 이들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선별해서 함으로써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 최상의 결과를 손쉽게 이룬다.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세 가지 궤변이 있다. 나는 그것을 꼭 해야 해. 전부 다 중요한 거야. 모두 다 해낼 수 있어.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다음의 세 가지 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데 있다. 리니탕, 작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 모든 사람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 이것을 중단해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독일의 가전기업인 브라운의 디자인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디자인 거장 디터 람스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잡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질적인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잡음을 걸러내고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그의 평소 신념이었다. 디터 람스의 디자인 특징은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세 단어의 독일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에센셜리즘의 개념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에센셜리즘이란 더 본질적인 것을 추려내어 그것들의 영향을 집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맑은 겨울날, 내 아내 안나는 병원에 있었다. 전날에 우리의 소중한 딸을 출산했기 때문이다. 지쳐있는 아내와 새로 태어난 아기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2번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그날의 일로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짐 콜린스는 자신의 책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실패하는 많은 기업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절제하게 더 많은 것을 추구했던 일에 있다고 한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덤벼들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계획이나 전략에 기반을 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한정된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중요한 곳에 투입하지 못한다면 남들, 즉 직장 상사, 동료, 의뢰인, 심지어 가족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각 자체를 잃고 만다. 스스로 목적의식을 갖고 선택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내 자신에게 진실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다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혹은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지만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진짜 비결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이끌어내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인 메리 올리버가 쓴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떠오른다. 말해봐요. 당신이 진정 하고픈 일이 무엇인지. 한 번뿐인 그토록 멋지면서 소중한 인생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라.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무의미한 다수가 아닌 핵심적인 소수에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개념은 우리의 일과 삶, 어느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우리의 투자 철학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주식들에 투자하고 일단 투자한 다음에는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워런 버핏은 단순히 좋다고 하는 투자 기회들은 그대로 흘려보내고 정말로 핵심적인 소수의 투자 기회들에 자신의 자원을 집중했던 것이다. 비에센셜리스트는 거의 모든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센셜리스트는 거의 모든 것이 비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략이란 선택과 포기에 관한 것이다. 차별화를 위해 세심하게 무언가를 고르는 것이 바로 전략이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1972년부터 2002년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였다. 사우스웨스트는 최대한 많은 노선에 취항하려는 다른 항공사들과는 달리 이익이 많이 나는 노선들에 선별적으로 취항했다. 또한 항공료 인상의 요인이 되는 기내식 서비스를 과감히 포기했다. 좌석은 예약자들에 대해 미리 지정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승객들이 선착순으로 선택하도록 했고, 항공산업의 상식과는 다르게 값비싼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포기하고 모든 좌석을 보통석으로 판매했다. 사우스웨스트의 모든 사업 방식은 비용을 낮춘다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사우스웨스트는 돈을 더 내더라도 기내식을 먹거나 더 편안한 좌석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고객들은 포기한 것일까? 그렇다. 포기한 것이다. 선택과 포기의 현실을 회피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두 가지 다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앞에 놓여 있는 경우 우리는 둘 다 갖기를 원한다. 하지만 갖고 싶다고 해서 전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언제나 물어본다. 어떻게 해야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에센셜리스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물어본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없다. 선택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영국의 작가 클리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은유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에센셜리스트의 모습이 그와 같다.
핵심을 놓치고 무의미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놀이가 갖는 가치는 매우 크다. 동물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놀이는 동물들의 인식 능력을 높여줌으로써 한 종의 생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미 회색곰들의 행동을 15년 넘게 연구해온 밥 페이거는 가장 많이 노는 곰들이 가장 오래 생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답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과 모호함이 지속되는 세계에서 놀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곰들의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신경학자 자크 팽크셉은 감정신경과학, 인간 감정과 동물 감정의 기초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놀이를 하는 동안에 동물들은 특별히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스튜어트 브라운은 모든 동물종 가운데 인간이 가장 많이 노는 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놀이를 통해 발전해왔다. 놀이를 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인간성을 표출하게 된다. 놀이는 에센셜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첫째, 놀이는 가능한 선택의 범위를 더욱 넓혀준다. 놀이는 우리가 보지 못했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넓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우리의 두뇌를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고 시야를 더욱 넓게 해준다. 둘째, 놀이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 좋은 약이다. 셋째, 정신의학자 에드워드 할로웰은 두뇌 과학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에 따르면 놀이가 인간의 경영 능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이 세상에 기여를 하거나 성공을 이루어내는 데 가장 소중한 자산은 우리 자신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도구를 잃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수면 부족이다. 이미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야심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 정말로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고 싶다면 어떤 기회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휴식을 조금씩 취해둘 필요가 있다. 빌 클린턴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들을 잠을 적게 잤을 때 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글을 읽은 이후로 나 역시 잠을 8시간씩은 자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K. 안데레스 에릭손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는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 사례 중 하나로 소개하며 크게 유명해졌는데 에릭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보통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연습을 했다고 한다. 사실 에릭손의 연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과 보통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을 갈랐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수면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에릭손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하루 평균 8.6시간 잠을 잤는데 이는 미국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보다 1시간가량 긴 시간이다. 또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매주 2.8시간의 낮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미국인들의 평균보다 2시간가량 긴 것이었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우리에게 최우선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능력을 지켜내는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라. 단순한 예수는 이제 그만. 완전한 확신이 아니면 거부하라. 무언가를 할 때 확신이 완전히 드는 경우에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90%의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선택의 대상에 대해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라. 90점 미만의 점수가 매겨진다면 그건 0점과 다름없다 판단하고 바로 거부하라. 중요한 것은 주변의 상황이나 남들의 요구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대부분은 기회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바로 앞에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쉬우면서도 괜찮은 기회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곧이어 찾아올지도 모르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 내가 진심으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선택의 대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수많은 좋은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것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만 목표가 명확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혁신하며 크게 성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질적인 목표를 만들 때는 멋진 문구를 고민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오직 한 가지의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제대로 세운 본질적인 목표는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용기는 압박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낸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옳은 길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길 사이에서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신념과 여러분이 취하는 실제의 행동이 서로 상충되어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가?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싫은 일에 대해서도 예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직장 상사, 동료, 친구, 이웃 혹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초청이나 부탁을 단지 두려움 때문에 수락한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팔고, 즉 아이디어나 관점, 의견 등을 팔고 그 대신에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려고 한다. 누군가의 요청을 거부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단기적인 영향이 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당하면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게 마련이다. 그런데 당황, 실망, 분노 같은 감정이 사그러진 다음에는 존중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확고한 태도로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 매우 값진 것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 자신이 타인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콩코드 여객기는 항공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를 거두었다. 승객들을 런던에서 뉴욕까지 2시간 52분 59초 만에 데려다 줄 수 있다는 점만 하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콩코드는 재무적으로 보면 커다란 실패작이었다.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도 40년이 넘도록 운영되었다. 매몰 비용 편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시간, 돈, 노력 등을 이미 투자한 경우
해당 대상에 대한 투자가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계속 투자하게 되는 성향을 뜻한다. 콩코드는 개발비와 제작비만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운영비 또한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정부로서는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영화관에서 너무나도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앉아 관람하는 이유도 이미 영화비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주택에 대해 끊임없이 개축을 하는 이유도 이미 큰 액수의 주택 구입비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오지도 않는 버스를 몇십 분이나 기다리고 불쾌감만 주는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도 매몰 비용 편향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에센셜 리스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일을 그만둔다. 이미 매몰된 비용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사소한 관여를 멈추라.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생각도 없이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게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매우 분주하게 지내게 된다. 동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그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활동을 도와주게 되거나 회사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 그가 맡게 된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되거나 친구가 가보고 싶어하는 새로 문을 연 음식점에 가기로 갑자기 약속을 잡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으로 시간을 빼앗긴다면 정작 자신에게 핵심적인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부터는 잠시 생각한 후에 답하라. 5초만 생각하고 답한다면 후회스러운 관여를 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편집 과정이 필수적이다. 소설가 스티븐 킹은 이렇게 말을 한 바 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가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 하더라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헨리 클라우드는 자신의 책 경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25살 먹은 아들을 둔 부모가 클라우드를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그들은 클라우드에게 자신들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클라우드가 왜 아들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 글쎄요, 걔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은 클라우드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어놓았다. 아드님 말씀이 옳네요. 아드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에게 있네요. 돈을 지불하는 것도, 고민을 하는 것도, 걱정을 하는 것도, 계획을 짜는 것도, 아드님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전부 부모님이네요. 부모님이 아드님의 모든 문제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드님에게는 문제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담장을 쳐서 문제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영역에 놓아두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분명하게 경계를 긋고 담장을 쳐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오직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다.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가스를 주입하면 그 가스는 공간을 전부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확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이 배정된다면 그 일은 그 배정된 시간을 전부 채울 때까지 확산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을 좀처럼 막을 수가 없다. 지난 1980년 이후 북해 유전에서 본격적인 석유 채굴이 시작되며 영국 정부의 세금 수입은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했다. 10년 동안의 추가적인 세금 수입이 자그마치 1660억 파운드, 2500달러에 달하는 돈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발생한 추가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했겠지만 영국 정부는 충분한 고민 없이 그 돈을 전부 써버렸다. 반면에 에센셜리스트들은 뜻하지 않은 소득을 얻으면 그를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대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한다. 북해 유전의 본격적인 석유 채굴 이후 노르웨이 정부 역시 막대한 추가 세수를 거두어들였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는 영국 정부와는 달리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국부 펀드를 조성했다. 오늘날 노르웨이 석유 펀드는 그 자산 규모가 7,2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로 성장했으며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완충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의 가치는 로알 아문센과 로버트 팔콘 스코트의 사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남극에 도달하는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접근 방식은 크게 달랐다. 아문센이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들까지 고려하여 준비했다면 스코트는 최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했다. 아문센은 남극 탐험에 온도계를 4개 가지고 갔지만 스코트는 1개만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그 1개의 온도계가 망가지자 크게 화를 냈다. 탐험 대원들이 먹을 식량으로 스코트는 1톤을 준비했지만 아문센은 3톤을 준비했다. 스코트는 귀환길을 위한 보급품을 비축해두고 그 비축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1개의 깃발만을 꽂아두었다. 반면에 아문센은 귀환길을 위한 보급품을 비축해두고 그 비축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20개의 깃발들을 1마일 간격으로 꽂아두었다. 길을 조금 잘못 들더라도 얼마든지 보급품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스코트의 탐험대는 피로, 굶주림, 동상 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전원 사망했지만 아문센의 탐험대는 똑같은 자연 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탐험을 마칠 수가 있었다. 짐 콜린스와 모르텐 한센은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뛰어난 미래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신에 자신들의 미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둔 기업들이라고 한다. 와튼스쿨의 미셸 케르잔 교수에 따르면 위기관리 전략을 수립하려는 정부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한다. 1.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은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2. 어느 지역의 사람들과 어떤 자산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3. 그들은 지금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가? 4. 이와 같은 위기가 개인, 기업,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가? 5.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없앰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더하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버려라.
또자. 창의성에 관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를 보면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름으로써 더 많은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활용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창의적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는 자기만의 최적의 시간표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그 시간표를 철저하게 따른다. 시간표를 어기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도 좀처럼 어기는 일이 없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편안한 옷을 입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들만을 한다. 물론 그들의 별난 성향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별난 행동 양식은 주변의 요구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가 있다. 레리 게일윅스 코치가 이끄는 미국 하일랜드 고등학교 럭비팀은 미국 고등학교 럭비계에서는 전설의 팀이다. 게일윅스는 팀의 창단 이후 36년 동안 계속해서 하일랜드 고등학교 럭비팀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팀은 418승 10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이루어냈고 20번의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고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뭐지? 다음 주의 시합, 내일의 훈련, 다음번의 작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중요한 건 말이다. 선수들은 시합 내내 그 질문을 생각하며 경기를 한다. 조금 전의 실수에 대한 후회, 시합의 결과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신력만 소진시키므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해야 하는 경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게일윅스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중요한 것이 뭐지라는 질문은 선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어 가운데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한데 머리가 하얀 늙은 남자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리스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측정 가능한 시간에 의미를 갖는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때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다. 카이로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뜻한다. 특정한 때를 가리킨다. 크로노스가 정량적이라면 카이로스는 정성적이다. 카이로스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해야, 즉 현재의 순간에 전적으로 존재해야 경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물론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에센셜리스트는 현재에 집중한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에센셜리스트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스탠퍼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대학원 시절의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던 일이 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자신은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나에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로 문자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더니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답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통 하는 일이 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났다.
역시 한마디 말도 없었다. 2분이 꼬박 지나도록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고 무안해진 나는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작업을 다시 했다. 5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나에게로 와서 내 일을 두 번째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태도를 겪은 후에는 그 친구에게 일자리를 추천해 주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용 면접 자리를 주선해 주어도 그 친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설사 그 친구의 몸은 채용 면접 자리에 나타나더라도 그 친구의 정신은 다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동시에 두 가지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한 번에 하나의 일만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분주한 삶이 가져오는 황폐함을 경계하라. 소크라테스. 에센셜리스트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많은 철학과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언자 무하마드도 에센셜리스트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신발과 의복을 직접 기웠고 직접 양젖을 짰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오늘날 퀘이커 교도와 같은 몇몇 종파의 사람들은 가장 본질적인 신앙 추구를 위해 검약의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몫으로 살았을 때도 그렇고 목자로 살았을 때도 재물과 관직을 추구하지 않았고 따로 물건을 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나는 단순함을 믿는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루에 행해야 한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소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놀라우면서도 슬픔이 들 정도다. 그러니 그냥 필요한 것과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인생의 문제를 단순화하라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야를 막지 않도록 해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진정한 에센셜리스트인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단순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만족이 따라올 것입니다. 단순함은 행복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센셜리스트의 삶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다. 정말로 중요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에센셜리스트는 후회가 없는 삶을 추구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려내고 그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이다.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인생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회한이 가득한 눈으로 돌아보며 지낼 것인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란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결단, 어떤 도전, 어떤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라.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질적인 것 이외의 것들은 전부 배제하라. 생각이 깨어있고 헌신적인 소수의 몇몇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것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었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을 조직하고 인디라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영웅들 중 하나라고 일컫기도 했던 인도의 엘라 바트 여사는 에센셜리스트의 전형이자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리더이다.
그런 엘라 바트 여사가 우리들에게 전한 말이 있다. 저는 단순함이야말로 사람들과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인생의 길이 단순하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다투거나 훔칠 필요도 없고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죽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충분하게 소유하게 될 테고 그럼 몰래 모아놓을 필요도 없고 사기를 치거나 도박을 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격이 아름다워지면 사람 역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것을 추구하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에센셜리스트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에센셜리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